통일신라와 고려 초에 만들어졌던 선종 고산문이 열려졌는데 우리 전남 지역에 두 개의 산문이 있고 그 개통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고산선문계 사찰과 그 문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하대의 불교의 새로운 경향이 이 선종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7세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전개 과정을 알 수가 없고 37년간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서기 821년에 이 도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이제 의식 의자고 이 인변이 없으면 오를 의자인데 이 두 가지로 씁니다. 의식할 의자 혹은 오를 의자를 쓰는데 이 도이라고 하는 분이 서기 821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 신라에서는 몰랐던 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불교의 종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선종은 부처님의 경전에 의하지 않고 참선, 중국에서 이제 선종 초조가 달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9년간 면벽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을 떠나서 스스로 참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이야기했던 것을 읊은 것으로 우리가 염송 혹은 염불 그러는데 그런 두 가지 수행 방법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친다. 이런 새로운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부처님 말씀, 즉 경전, 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깨우쳐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종. 거기에 대비해서 그럼 너무 어려운 경전 이런 내용이 아닌 수행 방법으로 깨달음을 도달하는 이런 것이 선종인데 이런 것을 이제 도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열렸던 것이 이 선종고산문에서 우리 장흥 보림사가 유치한 뒷산이 가지산입니다. 그 가지산파가 가장 먼저 열렸고 그 다음에 이 이염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수미산파 황해도 해주 광조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9개의 산문이 개설돼서 우리가 지금 역사학에서는 현재 지금 선종고산문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흥 보림사에 있는 가지산파하고 현재 곡성이죠. 순천과 곡성이 면에 있는 산이 독리산, 지금은 이제 봉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태안사가 있는 곳이 산이 독리산이어서 독리산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리산파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 이 광양옥룡사, 그 다음에 강릉 굴산사, 이 범일의 도윤의 이 사자산파, 이건 현재 강원도 영월 흥령사인데 이 도윤이 주석했던 쌍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열려진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영월에 있는 흥령사를 우리가 지금 사사산파의 본산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는 전남에 지금 보림사하고 태안사하고 쌍봉사 이 세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윤의 사자산파는 이 제자가 증효대사 증효대사 절중이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나간에 있는 금둔사에 한때 주석을 합니다. 자기 은사 바로 옆에서 있고 싶어서
그래서 금누사 역시 이 사자산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구산문하고 관련된 사찰이 장흥 보림사, 곡성 태안사, 화순 쌍봉사, 순천의 나간에 있는 절, 그 다음에 광양에 있는, 지금은 이제 폐사제가 됐습니다, 옥룡사지, 이렇게 5군데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산문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주를 떠나서 각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 구산문은 평지사찰은 평지사찰도 있지만은 대부분 산자락 끝자락 아니면 산속 깊은 곳, 그래서 이 선종 계열 개통 스님들의 그 사찰 입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우리나라 절들은 처음에 불교가 전해져서는 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평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의 그 정림사라는 절 아주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뭐 황룡사라든가 다 평지인데, 이 선종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전하고 다른 입지 조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종의 시발은 인도 승려 달마란 스님이 중국의 5대 산 중에 하나인 이 숭산, 하남성에가 있습니다. 이 숭산에 소림사가 있는데, 소림사는 아마 무술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소림사에서 이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9년간이나 수행을 해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던 그런 그 하나의 풍을 갖다 우리가 선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선종의 첫 번째 사찰보다는 아마 무술로 더 그 알려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권법이 앞에가 있고, 이 등봉시라고 하는 데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여기 앞에서 내려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본 것들은 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소림사 본찰은 여기가 있는데, 이 무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연하는 그런 곳도 있고, 관객들이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림사는 첫 번째 첫 번째 달마 스님이 이 수행을 한 절이라 해서 초조왕,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조왕, 선종의 제1대하고 2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초조함이 아니라 여기서 1시간쯤 걸어서 올라가면은 숭산의 거의 꼭대기 부분쯤에 이 달마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뭐 한 3평쯤 될까요? 그 암석을 파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시간을 갖고 소림사를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 봐야 아마 아하, 이런 곳에서 참선을 해서 이치를 다 깨우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초조함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평지에 탑림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개의 탑이 있는데, 당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조함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케이블카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조함은 훨씬 더 쉽게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경관 구경하는 데입니다. 숭산. 여기는 이제 관광 코스고, 본절하고 초조함과 달마동하고 이점하고 탐림, 아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 4시간은 뭐 훌쩍 금방 지나서, 소림사의 경우 여기 앞에 이 길가에가
뭐 한 삼성급들 그런 그 호텔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룻밤을 여기서 버스를 타고 와서 본다라면은 하룻밤을 아마 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인가 소림사의 전경을 찍은 거고, 이건 소림사 입구는 이처럼 아주 좁게 문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이제 초조함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완전히 그 돌멩이를 이렇게 뚫었어요. 한 가지 조금 그 답답한 것은 군복을 입은 사람처럼 여기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이 내부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별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못 해봤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연영성의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이 옥석인데 12m라고 되는 이 달마상을, 거대한 달마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 95년이니까 30년이 조금 못 됐죠.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이런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이렇게 여기 입구에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좀 보면은 달마동은 숭산, 중국의 5악 중에 한 산인 하남성에 있는 숭산, 소실산, 여기에 이제 조금 적으니까 소실산, 이 봉우리를 오유봉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유봉 상류에다가 천연 동굴로 깊이는 약 7m 정도 되고, 이 너비는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기원 527년부터, 여러분들 이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60년대 초반에 세계 불교도대회를 열어가지고 500년이 언저리쯤에서 한 80여 년 동안 살았던 분이 이 석가모니다 했기 때문에, 이 달마는 아마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한 1000년 늦은 시기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527년부터 536년 9년 동안 선종의 초조, 첫 번째 시조 달마가 일찍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선종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을 닦았다는 거죠. 따라서 후세 사람들은 이를 초조 9년 달마가 9년 동안 여기서 수행했던 곳, 목현처, 달마동, 달마면벽동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 이제 이 초조함이에요. 초조함. 이 건물이, 여기는 입구, 산문 입구고 앞면이고 뒷면인데, 이 건물이 1125년에 이 북송 때, 우리 고려 중기 때 건축이어서 중국의 거건축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내부가 이렇습니다. 공포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조선하고는 우리 조선 굉장히 소로 첨차가 복잡한데 아주 간략한 방법이다. 고대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조함을 다른 말로 달마, 면벽, 지암, 달마가 9년간 참선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조함은 이러니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이제 귀마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올라갔는데 수도하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은 가는데, 제가 첫 번째였는가 봐요. 저 혼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탑님, 많은 이런 탑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벽돌로 만든다 전탑들입니다. 중국은 잘 알다시피 전탑의 나라, 우리는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화강암 석재는 드뭅니다. 역시 이 전탑의 나라답게 거의 이런 것들은 전탑인데 이게 다 스님들의 이제 부도죠. 총 232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이 이제 소림사 사역이에요. 탐림 소개인데요. 이렇게 많이 있고, 당나라부터 청나라 현대까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의 건축, 조각,
서법, 회화예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탑이 서 있으면은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법이죠.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고대 건축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화예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종합예술들이 있죠. 다양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이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는 요것이 이 당나라 거니까 내가 요걸 좀 조사를 집중 들어가서 사방을 통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소림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이 담장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림없습니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조함인데 입설정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초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조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그림인데요. 참 제가 이조함에 올라간 것은 대당 불타, 당나라 시대 때 이런 탑이 있다는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스님, 그 다음에 요로 밖에서 일하는 처사,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손되고 없고 예전 아마 이런 사진들이 남아서 우리 같은 사람을 조금 고생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기는 지금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칼을 들고 왼손 목을 잘랐어요. 이게 지금 겨울에 지금 눈에 피가 이렇게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 팔을 갖다가 끊었다. 요게 너는 이 정도의 각오가 있으니까 너는 나 밑에 와서 공부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제자를 이제 받아들이겠다. 호통을 치면서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의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고사성어가 생겨납니다. 해가 담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 절에도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선종 절에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그래서 첫 번째 초조, 두 번째 이조. 우리나라는 여섯 번째에 육조 해능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려, 조선, 현대 스님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종의 이런 조사 스님들 가운데 육조 해능 스님을 굉장히 섬기지 않는 건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분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현판이 있는데 산암사에 가보면 육조 고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의 스님 육조 해능을 하려면은 조상조자를 써야 되는데 아침조자를 써놨어요. 그거는 좀 오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주석했던 그런 옛날 절과 같다. 어디가? 산암사가. 그러니까 산암사는 곧 선종 사찰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산암사는 종파가 태고종이에요. 그거 산내면 성광사는 조계종입니다. 종파가 다르니까 정지가 틀린가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여러분들 조계종도 태고종도 똑같이 정지는 선종입니다. 그럼 뭐가 틀리냐? 일제 불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통 불교가 들어와서 조선시대까지는 출가를 하면은 결혼을 안 했죠. 석가모니처럼 출가를 했으면 혼자 사는 거죠. 근데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는 우리는 이렇게 교종 선종 계통에 현밀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밀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일본 절에 가서 보면은 부처님이 난해하게 생겼어요. 아주 복잡한 상들도 많고, 또 하나는 승려들이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대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주지를 이어갑니다.
되도록 그런 불교가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을 하면서 36년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죠. 해방이 됐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미 살고 있는데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를 내렸어요. 그때 유시라고 하는 것은 법률 비슷한 그런 효력을 발휘했다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을 떠나거라. 절에는 수행을 하려면은 출가를 하는 승려들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1953년에 그런 유시를 했는데, 이미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가 뺏은다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법원에 압력을 내가지고, 지금은 법원이 이 행정부에서 압력 낸다고 해도 뭐 들을 판사들이 아니죠. 그때는 경무대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인사조치 바로 해버리니까 다 대통령 유시대로 따라줘요. 그래가지고 서남사도 어떻게 됐냐, 조계종으로 등재가 돼, 법원에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고종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우리도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정단이 성공을 하던 그런 절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결혼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대한불교에서 같이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대한불교 태고종을 했어요. 누구이 막 결혼한 놈들이 무슨 대한불교로서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불교 태고종. 그래서 전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의 순천 서남사는 법 등기상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거기서 주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석스승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스님들은 한국불교 태고종 사람들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래도 그 두 절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재산은 순천시가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 스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재산권을 스님들이 가져가면서 지금은 두 종파, 태고종하고 조계종 두 주지가 도장을 찍어야만 뭔가 일이 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법적으로 2심까지 갔는데 지금 서남사가 이겼다고 돼 있습니다만, 최종 대법원만 지나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조인 달마 스님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김명국, 연담 김명국이 그렸다고 하는 이 달마도 가장 유명해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이 속눈썹을 하나도 없애버렸어요. 안에 있는 요 앞, 요 눈 바로 위에 있는 거, 이런 것, 잠 안 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속눈썹을 다 이렇게 떼어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서서히 거기서 이 나무가 자라났는데, 그게 이 차나무가 됐다. 그래서 수행하는 성녀들이 선정 중에 깨어있기 위해 또는 잠을 쫓기 위해서 이 차를 마신다. 그래서 지금 음다풍속, 이 차를 마시는 스님들의 이런 것이 이 선종의 초조 달마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 달마도, 이 달마 스님은, 이건 보성 대원서, 이거 많이 있죠. 이런 그림들은 부리부리한 두 눈이 마치 툭 미어나올 것처럼 부릅뜨고, 이 두 눈들이 부리부리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듯한 작은 눈동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도록 속눈썹을 모조리 뽑고 눈꺼풀을 손톱으로 잘라내가지고 이 잠 오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만큼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눈썹이 없고 눈동자가 위로 척구치고 그런 수행 의지가 아주 강하게 표현된
이 달마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달마도를 지금 자기 집에나 사무실에나 걸어놓은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이 풍수한 사람들한테는 이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하고 길을 받는 그런 영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게, 사무실, 집 가끔마다 이런 달마도를 아마 보지 않을 건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선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교 조형물이 스님들의 묘탑인 성탑, 예전에는 부도라고 그랬잖아요. 부도. 이 부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참선과 염송 실체가 없습니다. 경전은 실체가 있어서 기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 말이 되는데, 이 참선에서 깨달은 것, 이걸 자기 제자한테 어떻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이 마음을 전해준다.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 심자 도장인 자를 써서 심인을 제자들한테 전해준다. 여기서부터 그런 그 깨우침을 마음으로 받는 이 제자들이 부처님도 공경을 하지만은 자기 은사를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전해주는 은사들을. 그러면서 그 은사들이 돌아가시자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바로 이런 부도란 말이죠. 부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을 전해줬던 아까 도희라고 하는 스님, 이 사람이 821년에 신라라에 돌아왔는데 당시 수도인 계림에 있었어요.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한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뭐 전혀 듣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꽉 막힌 사람들 가능성이 높은데, 저놈이 당나라에 가서 30몇 년간 유학을 하더니 미쳤구나. 막이나 할 소리도 하고 신란을 받으니까 거기서 할 수가 없죠. 그냥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좋으니까 강원도 양양 몇 시간이면 가지면은 아마 여러 날을 거쳐서 갔을 거예요. 설악산 남쪽 끝허리, 지금 양양에 비행장이 있잖아요. 비행장 옆 담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그 설악산 밑에 저수지가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댐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건물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탑이 있고 못 있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가 진전사예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거의 숨을 정도로 돼버립니다. 바로 그곳에 현재 지금 이 진전사를 다시 조교종 차원에서 이 선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종을 처음 전해했던 그런 초조이기 때문에 조교종에서는 이 도희 스님을 우리나라 선종의 제1번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서 이 건물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언덕처럼 여기 올라보면은 여러분들 1층 계단, 2층 계단, 통일신라 탑에 이중 계단하고 똑같잖아요. 이 계단부는 단지 요 몸돌과 옥계석, 면석과 탑신석과 옥계석 요 부분만 팔각이에요. 요렇게 맨 처음에 만들었구나. 그랬더니 이게 지금 84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도희의 그런 시민을 전해 받는 염거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왜 알았냐? 이걸 경복궁으로 옮길 때 여기서 이분이 염거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서기 844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 언저리다. 여기는 이걸 따랐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불상의 대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팔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44년부터는 이런 성탑이 신라 전역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선종의 성탑의 기원은 이걸로 볼 수 있으나 양식적으로는 두 번째 가지산파의 두 번째 스님인 이 염거의 양식이 퍼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라고 하는 분의 사리탑입니다. 이분의 시민을 이 염거가 받고 염거의 시민을 이 보조채직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 절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이 체정 때에 확실하게 이제 보림사에서 안착을 했는지 우리나라 선종고산문의 제1 산문 개설을 여기서부터 하지만은 실은 이 두 분이 스승이죠. 첫 번째 계산조는 이분이라고 그러지만은 진짜 계산조는 아마 이분 이 도유로 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하여간 보림사가 있는 산이 가지산이 해가지고 우리 신라 선종고산문의 첫 번째 산문을 가지산문, 가지산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쌍봉사에 있고 이거는 곡성 태안사에 있는 적인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요 바로 옆에가 비석이 있어요. 다 깨지고 그러지만은 상륜부까지 남아있는 성탑 가운데 정확한 조성연대 주인공 그 다음에 이 비까지 아울러 한꺼번에 있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요 성탑을 보물에서 지금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주인공을 알고 탑비까지 있는 최초의 예의이기 때문에 국보로 좀 해주자. 그래서 그런 성격 학술 대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 쌍봉사입니다. 여기는 기단부터 여기 중대석, 그 다음에 이 탑신석 받침, 그 다음에 이 옥계석의 이 처마 밑에 이런 곳, 상륜부만 없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 그 기와골 끝털이에 암막새, 수막새가 다 표현이 됐어요. 우리나라 성탑 가운데에서 이게 전부 다 암질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잘 만들어냈을 건가. 그래서 이 성탑에 관한 한 이 조형미, 예술적인 가치로는 쌍봉사 것이 그래서 제1번이 아니겠는가 이런 평을 받고 있죠. 아마 쌍봉사를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가지산파입니다. 우리나라 절은 많은 국난을 당해가지고 언제부터 절이 어떻게 됐다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장흥 보림사에는 이 가지산파를 열었던 이 보조선사 최증이라고 하는 분의 비석이 있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4년 후에 884년에 만든 그 당시 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 지금 비문이 지금 잘 남아 다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보림사 사적기라고 하는 이런 그 자료가 세상에 미국 하버드대 연경 엔칭 연구소에 있었어요. 이걸 그 서강대 이기백 교수께서 살아생전 때 엔칭 연구소에 가서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번역이 돼서 누구나 지금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임난 이후에 또 보림사 중창기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역시 저하고 어떤 분하고 해서 이제 이것도 번역을 해서 지금 누구나 다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 조선 초기의 기록, 조선 후기의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림사는 다른 절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들 기록에 의하면 보림사는 원표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 759년에 창건했다. 우리나라 절 중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신라 52명의 왕 중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문화가 최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이 경도광이 여기에다가 장생표주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사찰엘이 여기서부터 눈의 절이다. 그래서 이 장승의 표기가 장생으로 되어 있고 이 장승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구획을 확정을 해준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또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장승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우리 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보림사 기록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림사 중창기라고 하는 1715년에 만들어진 이거는 이제 보림사 주지스님들이 계속 써나갔어요. 당시 보림사 주지스님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 보림사 이 고법당 중창기가 있는데 이 보림사 고법당 지금 여러분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보림사 사역이 커지면서 되는 거고 지금 그 보림사 국보 탑이 있는 그 뒤에 대적광전 그게 옛날에 이제 고법당인가 보는데 이 고법당은 뭐라고 그랬냐 차사 이 절은 바로 보림사는 초창 처음 창건되었다. 언제? 수나라 인수시 때에 수나라 인수 때에 처음 창건되었다. 보림사는 기가 막힌 이 몇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인수는 누구냐라면은 수문제가 몇 개의 이런 그 연호를 썼는데 이 어지린자 목숨 숫자는 601년부터 604년. 여러분 600년부터 백제는 누구예요? 무왕이죠. 무왕. 밀익사 창건설하고 관련이 있던 자 무왕 초창기 때입니다. 이 수문제가 썼던 연호예요. 그 다음에 1년부터 4년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 무왕 2년 5년에 해당한다. 곧 7세기 극초에 아주 초반에 보림사가 창건이 됐다. 과연 이런 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그렇다고 하면은 보림사에서 백제 유구나 백제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대적광전지는 제가 발굴을 했고 그 주변도 좀 시굴도 해봤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림사 마당을 두 기관에서 시굴을 했는데 아직 백제의 흔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선 후기에 자기의 절 역사를 올려보자 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림사는 이사온 데고 본래에 그 터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를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은 또 어쩔란가 모르죠. 현재 우리 전남에서는 건물지에서 백제 기와가 나온 것이 강진 월남사지입니다. 월남사지에서 사비기 부여 시기 이후에 해당하는 그런 연암문 막새들이 나왔는데 통일신라 고려 조선 계속해서 유물이 나오는데 백제 유물이 현재의 탑 좌측에서 나왔어요.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구가 안 나왔어요. 뭐 건물터가 나오고 그래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분분합니다. 사찰 관련 과연 이 절을 초창기 때에 썼던 기와다. 무슨 소리냐. 아직 전남에는 그런 흔적이 지금 여러분들 장성 터널을 넘으면 정읍이잖아요. 정읍 보하리까지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백제 불상이. 그래서 그 이남 우리 소위 전남 지역은 아마도 백제시대 때 사찰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관하고 관련된 건물지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절이 아니라 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섣불리 지금 거기는 마한 세력의 세력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한은 맞죠. 그런데 마한이 530여 년 무렵에 이제 백제로 대체가 되니까 530년 이후는 이제 530년 이후의 기와예요. 그 이후로는 백제 지방 통치체제 하에 놓인 우리가 이런 곳이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백제 후기잖아요. 백제 후기. 어쨌든 간에 그런 이해를 좀 해보면 어쩔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주장은 스님들도 자기 절의 역사를 좀 올려서 그렇게 가짜로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요? 예, 조선시대 때 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라의 사성이라고 있잖아요.
불교 대중화를 이룬 대중화에 힘썼던 원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전파했던 의사, 그 다음에 풍수 지리사상을 체계화시켰던 도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륵시상을 알게 해줬던 김제 금산사의 진표. 그래서 이 네 분, 원효, 의상, 도선, 진표, 요 네 사람 우리가 신라 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분들에 의해서 우리 절이 창건됐다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 도선은 영암에서 태어났다고 확실히 지금 그 827년에 태어나서 892년에 입적했다. 72세의 일기를 살았다. 왜 알 수가 있냐? 도선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비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다행히 그때 이제 불행히 그때 그것을 못 세우고 고려 중기에 세우지만은 고려 중기에 비문을 만들 때 그 비문을 참고를 해서 만듭니다. 굉장히 비문이 정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선의 실체, 영암 사람, 그 다음에 72세의 일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서 깨우치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구례 그 사도촌, 지금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가 있어요. 거기서 깨우쳤고, 그 다음에 35년 동안 광양 옥룡사에서 주석을 하면서 700여 명, 800여 명 많은 제자를 거느렸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여러 절을 만들었을 건데, 그 비문에, 도선 비문에 보면은 도선하고 창건하고 관련된 절이 딱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입니다. 도선이 창건. 그건 다 뭐냐? 조선시대 또 지금도 그런 큰 스님들을 이름을 빌려야만이 스님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예전 그런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서 연계설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날 보림사의 창건주나 다름없다고 생각되는 이 보조라고 하는 분, 요건 비가 남아 있고 그것이 다 번역되어 있고 이런 비문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석등을 포함해서 이 세 개를 국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 뒤로 넘겨. 바로 여기서 일제시대 때에 탑 지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함통 11년 경인 5월 1일 조탑시 탑을 만들 때는 함통 11년이다. 굉장하죠? 지금 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다 글자가 써져 있어요. 또 여기 한 면에 당진 무의사 극락보전에 있는 주불하고 양쪽에 보살들, 삼존불. 지금 뒤에 벽화가 언제 그랬으니까 언제 했다. 거기에 상냥문이 나왔으니까 뭐 언제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에 통일신라 만들어서 여기다 글씨를 안 써놓는 이 면에다가 보림사 거기를 중창을 하면서 이때에 그때에 그쪽에 불상을 만들더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한 것을 또 찾아내서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무의사의 주불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보가 되어 있고 다행히도 노반, 복발, 앙화, 보륜, 보계, 보주까지 이건 찰주가 물론이 있죠. 이 상륜부가 남아 있어요. 여기 이종기단이고 통일신라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언제 만들었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상사가 쌍탑이 있는데도 상륜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불국사 석가탑은 상륜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 놨어요. 석가탑을 보고 이런 탑을 통일신라 했을 때 신라의 온 나라로 퍼졌는데 역으로 어느 시기에 불국사 위에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그걸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모습대로 현재 불국사를 다시
지금 만들어 놓게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주문에서 보림사를 들어가 보면은 이 건물하고 이 탑하고 오른쪽으로 건물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왜 그랬냐? 제가 발굴을 했는데 처음에는 18평 건물이 조그만하게 있었습니다. 발굴을 하니까 52평으로 나왔어요. 이 안에 철불이 국보입니다. 그래서 국보에 걸맞는 본래대로 만들자. 본래 초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예견해 볼 수 있는가?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하고 이 탑을 만들었을 때 하고 뭐가 지금 어긋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옮겨졌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해보는데 국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손도 못 대요. 언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발굴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날 보림사를 만든 사람이 현광야라는 스님인데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요 원자리가 태풍 때 한번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배포가 굉장히 큰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국보를 잘못 관리했다고 뭐라 그럴까 봐서 문화재청으로서 당신은 국보도 관리를 못하냐 이런 문책이 두려워가지고 이거에 넘어져가지고 이 돌멩이가 깨졌어요. 그럼 국보니까 제대로 수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스님이 놀래가지고 언제 저가 가니까 최 교수만 알고 있어요 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스님 이런 거에말로 신고를 해서 절차 밟아서 이걸 해야지. 근데 이 관리하는 측면에 그 스님은 또 그랬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요 불단 보이죠? 불단. 니스를 칠해가지고 얼마나 잘 칠했는가 번쩍번쩍해서 거울처럼 비칩니다. 의색할 때 이를 데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96년에 보림사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주라 그래서 장흥군의 의뢰를 받고 조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철불 연구인데 이게 지금 국보인데 이 국보 대자가 도대체 뭘 얘가 불단이 약간 철옹성처럼 잘 짜졌어요. 불단이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그 동네 앞에 목수 좀 데리고 와서 이 불단 좀 뜯읍시다. 뭐다라고 뜯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만저만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조사 때문에 보림사에서 여러 날 잤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더니 뭐 어림도 없어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때서 하여간 저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최씨 오점은 내가 꺾을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수가 왔는데 하여간 놀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단을 뜯으니까 시멘트 보입니까? 시멘트 독이 철불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시멘트 독은 이 철불을 곧 다 삭아서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세상에 국보가 시멘트 위에 올려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을 통해서 장흥군에 도에 문화재청에 갔어요. 내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대신 절대 언론에는 내지 말고 수습을 잘 하자. 뭐 그거는 나도 뭐 100번 동의죠. 100번 동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병들어 간 줄을 세상에 국보예요. 국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건물을 이동을 시키고 이것도 이동을 시키고 발굴을 했는데 또 기가 막힌 야간 자료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었는데 요 옆으로 옮겨놓고 뒷면을 보니까 요렇게 네모나게 흔적 보입니까? 그냥 우리 한지 종이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바로 뜯어져요. 그냥 뜯고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위를 보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이거 흙들이에요. 그 다음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철부를 주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주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옮겨놓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개금을 다시 해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개금을 벗기는데
인천은 바닷가잖아요. 이 철부선들이 녹이 슬면은 그 페인트를 벗기는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그런 업자들을 불러다 하는데 이 건물의 문을 다 닫고 아주 고운 흙을 넣어가지고 고압에 의해서 이걸 때리면은 이게 벗겨진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벗겼어요. 다 벗겨. 벗기고 보니까 구멍이 뭐 솔솔 여기는 지금 붙였는데 2cm, 3cm가 떨어져 있어요. 뭐 구멍 여기저기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머리 뒤에도 구멍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나발 지금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귀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하게 됐고 귓볼도 제 것이 아니죠. 안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이 옷자락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땜질을 다 해줬죠. 요거 만들었죠. 이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스님들 여러분들 불상은 왜 금색을 띠고 있냐? 경전에 불처님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라, 뭘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 모든 진리를 깨우친 분을 그냥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몸의 색깔은 부처님의 몸의 색깔은 금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절에 가보면 개금한다. 금색으로 고친다. 돈 내느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돌멩이로 철로 흙으로 만든 모든 부처님을 이렇게 금색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본래 색깔대로 좀 하자는 측면에서 철불은 철 색깔로 하는 것이 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언제 가봤더니 이 색깔로 해버렸어요. 이 매사는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두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사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색깔이 철 색깔입니까? 철 색깔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이 모양으로 해놨다고요. 예. 가서 보면 안 어울려요. 언젠간 다시 이제 바꿔야죠. 저건 그 중심사에 있는 보물이 텐데. 네? 그 중심사에도 정심사는 보물. 그거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철불이라 보물. 이런 정확한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기준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가 되는 거죠. 이 연대가 어디가 나오냐? 이 왼팔 여기 뒤에 여기가 68자의 글자가 써져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발굴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 돌멩이 위에다가 시멘트를 발랐어요. 그래서 철불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뭐 시멘트 발라놨죠? 이렇게 한 단으로 해가지고 이 시멘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이 시멘트는 언제 했냐? 보림사가 일주문하고 사천왕문 남겨놓고 한국전쟁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한 40년 이상을 시멘트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철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더 늦었다고 하면은 이제 보림사 철불 밑에 부분들이 이제 삭아서 큰일 날 뻔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쬐가는 건물 지었었어요. 제가 발굴할 때는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이 52평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이 초석들이 워낙 좋아서 요 밑에는 층위만 봤습니다. 아래 건물 층위가 또 있어요. 근데 조선층이 워낙 좋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고 이건 이제 후학들한테 맡기고 요걸 다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판독이 되고 한두 자인데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읽어보면은 불상을 조성할 때는 석가열애께서 돌아가신 후 1808년이다. 이때는 정왕 즉위 3년이다. 이 정왕은 헌원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 12년 헌원왕 2년 858년 무인 7월 17일 무주 장사연 부관 김수종이 무주 지금 광주죠. 장사연 전라북도 쪽에 있는 부관 김수종이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정왕 헌원왕은 8월 28일 책령을 내렸는데 몸소 지으시고도 표곤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무주장사연의 부관 김수종이 이만저만 불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아뢰니까 임금님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허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했냐. 신라가 이제 불교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절에서 너무 호합한 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규제를 하는데, 특히 800년대 초반에는 뭘 못하게 자꾸 규제를 합니다. 그래도 또 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신라에서는 국가에서는 또 뭐를 하냐. 왕실과 귀족들과 이 평민들 집 짓는 것도 규제가 됩니다. 옷도 규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합니다. 금불상 못 만들어요, 이제. 예. 이것도 지금 철불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석가모니께서 언제 인멸을 했냐. 949년 인멸설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이 북방설과 당시의 인식이 똑같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중 12년, 정확한 연대, 이게 지금 858년이에요. 대중 12년이. 그래서 우리나라 철불이 지금 한 80여기인데, 철불의 명문이 남아있는 것이 철원의 도편사고 장흥 보림사인데, 그 다음에 강릉에 사마사, 동해에 사마사 세 군데 있는데, 강릉은 연대가 없습니다. 딱 두 군데예요. 그리고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 철불 가운데서. 그래서 철불이 언제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줘서 기준작이 되기 때문에 보물이 아니라 국보가 된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날 불국사 석가탑, 3층 석탑의 상륜부의 이런 모습이 지금 된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넘어지니까 이 탑신, 어깨에서 중간까지 홈이 굳게 파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심이 들어갑니다. 이거 찰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는데, 이 철이 공기를 이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래되면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을 경우 넘어져서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대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는데, 이 월출산 지금 용암사제라고 하는 국보 마예불이 있는 바로 밑에 절,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갖추었는데, 그러면서 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층 탑신석에 돌멩이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 옥계석을 이 두 매로 만든다. 이거 고려로 보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고려탑인데, 이걸 이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이걸 다 이제 옆으로 하고 이제 이면을 깨끗이 했어요. 근데 요놈을 드러내고 보니까 여기에 상자처럼 돌멩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멩이를 이렇게 덮었는데, 세상에 여기가 이제 한 3시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인부들만 감독도 없이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멩이가 요로 그냥 내려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던 도자기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불상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탑에 사리장치는 이 탑신석이라든가 옥계석 이런 걸 구멍을 파서 한 게 아니라 이 기단에다가 별도의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아주 귀중한 사례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깨놓고 이렇게. 이게 80년대 후반이든가 2000년대 초반이든가 지금 다 20여 년은 넘었어요. 영암군에 이제 담당하신 분이 활례벌떡 전화가 왔어요. 빨리 군청 좀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 이제 군청을 갔더니, 이거 봤더니 거기서 쉽게 할 일이 아니고, 군청 앞에 보니까 여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조용한 여관을 가서 이제 붙여보기도 하고,
뭐라고 좀 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문 닫고 한 3, 40분 있으니까 벌써 그 정보가 새가지고 KBS, MBC, 방송국이 여러 방송국이 와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냐, 이거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기자들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진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어쩌고 내버렸어요. 이렇게 도자기를 가지고 사리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두건을 쓰고 있어요. 금동 보살 좌상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적은 사리호가 이 속에 또 들어갑니다. 이걸 드러내자 사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하, 그 사진을 안 가져왔네. 여러분들 월출산 국보마예불 사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뒤편에서 제가 이런 기와를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용자 보이죠? 용자 보이죠? 그 다음에 품에다가 산자, 그 다음에 절사자 보이죠? 도솔, 예, 용암사 도솔 어쩌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품자에다가 매삼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이암자에 이게 본래 글자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매산이 위로 올라가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용암사고요. 그래서 이 절명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절의 이름을 용암사라고 알게 되고, 여기 여러분들 25년 정미 보이죠? 요 우계가 이게 화자예요. 될 화자. 이게 통할 통자입니다. 통화 25년 정미 간지까지 있잖아요. 이게 1007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월출산 국보마예불이 여러분들 거기 앞에가 지금 앞에 뒤에가 기와가 많고 그 위에가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석굴암처럼 전시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전시를. 여러분 불상도 안 만들고 전시를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려 초기인 1007년에 월출산 마예불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기와들이 많았어요. 기와들도 그런 것을 의미를 했고, 그 다음에 절 이름도 이렇게 찾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서 월출산 마예불 해가지고 마예의 자상 그래가지고 이게 국보냐고요. 절에 관련된 거죠. 불상이니까. 그래서 그 땅은 지금 거기 구정봉을 넘으면 강진 땅이고 구정봉에서 해지는 쪽은 영암 땅입니다. 그래서 용암사지 마예의 자상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전거는 바로 이 기와예죠. 기와. 여러분들 부여 정림사 알았어요? 몰랐어요? 문헌도 없죠. 뭣도 없죠. 발굴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1100년 때 기와가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정림사. 그래서 창건 때는 뭐라고 했는지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부여에 무슨 사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림사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용암사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것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순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 1468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밑에가 구슬이 있고 위에 구슬이 있고 밑에 연꽃 위에 연꽃 밑에 연꽃 위에 연꽃이 서로 대칭이 되고 가운데 중대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전기에 유행했던 이 라마 계통의 불상의 대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대략 고려 말 조선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조선 전기잖아요. 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나와서 탑은 고려 초기에 만들었지만은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에 다시 중수할 때 넣은 거예요. 중수할 때. 예. 그래서 이 양식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건이 머리에 달라붙잖아요. 이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게 빠릅니다.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고창 선운사 학술대회를 했는데 이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고창이가 2개가 지금 보물이 지정된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 다 합해가지고 연대를 따져봤더니 요 두건이 머리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딱 빠르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이 늦고 이런 걸 좀 찾아냈습니다. 아마 그 틀림없을 거예요. 요것이 좀 빠른 거고 요것이 조금 늦은 거고. 여기도 이런 것이 있구나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20여 개 이상 우리나라 불상에서 찾았는데, 여러분들 이 대의 가사를 입었을 때 흘러내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매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군유라고 해요. 군유. 우리말로 지금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불상을 군유식 법의를 하고 있는 불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수나라 때부터 이게 나옵니다. 특히 산동반대에 있는 수나라 마이벌에서는 예외 없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 때에 한 10여 정도 보입니다. 조선 초도 이렇게 보이구나.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도 이걸 잘 잊어먹고 그러는데, 오늘 기억을 해서 다른 논문 쓸 때는 꼭 좀 보조전사 부두하고 탑이고, 지금 이 명칭을 장흥 보조선사 창성탑비라고 되어 있어요. 보물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제목이 보조선사 영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대로 해야지, 이 탑이 창성탑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창성탑비 이렇게 지금 문화재 명칭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조선사는 약 한 76세의 일기를 살았던 당시에 장수했던 분이죠. 여러분들이 그 깨진 것들은 한국전쟁 때 6.25 때 이 총알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가 지금 이 유치면 이 골짜기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독리산파, 태안사입니다. 바로 이 창건주 적인선사 해철인데, 이분이 861년에 입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도는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상륜부까지 아주 잘 남아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제 국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스님의 사리를 넣는 곳이어서, 이 지붕돌을 드러내면은 이 몸돌, 면석에 구멍을 파서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강원도 원성에서 그 서울로 옮겨와 가지고 중앙박물관 앞뜰에 지금 있어요. 아예 전시장에 이렇게 부도가 있고, 여러분 여기 석관 보이죠? 여기 지금 강원도 굴산사에 석탑이 부도가 있고, 밑에 돌멩이로 이렇게 이런 석실이 보여요. 석실이 몇 군데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건 광양 도선 지금 나는 석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뚜껑을 드러내니까 석곽이 있고, 그 안에서 관이 나왔고, 여러분 이게 두개골이고 척추고 골반이고, 이 척추 양옆에 팔다리뼈를 옮겨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임시로 감해져가지고 육탈시켜서 뼈만 간출해서 옮겨놓은 거다, 2차장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토광을 파서 이 축조를 하고, 이 벽석하고 이 토광 사이에는 점질이 조금 점토를 갖다가 가득 발랐어요. 네. 굉장히 공을 들여서 했던 건데, 이 탁도 만들어서 뚜껑도를 이게 얹어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몰랐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 작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기 때 여가 편편하니까 물이 이 정도만 차도 그 수압이 있잖아요. 그 수압에서 이 턱을 넘어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기 때는 가득 차고 건기 때는 내려가고, 요걸 이제 반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변과 제가 이걸 조금 해체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통일신라 기와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손도 안 대고 독을 안 대는 다행히 그런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8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935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한 40년 차이 나잖아요. 이분하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요 밑에 있었던 것인데 옮기면서 이런 방구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굴산사 범인스님 굴산사 박가 선종구사문 이렇게 돼 있어요. 굴에 하동 마지막 편에 연곡사 있잖아요. 북부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2차장을 의미를 하는데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고려 중엽까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차장은 64%, 매장은 20%, 화장은 16%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차장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 승려들의 비문을 다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 중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선사 큰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절에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일반 불교 신자들 사중들은 임시로 죽은 스님의 시체를 감회정하고 나서 이 큰 스님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우리 큰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왕에게 아뢰면은 왕은 영명의 의전을 거행하여 여러분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호를 내려준다는 소리입니다. 의전을 거행해 가지고 스님의 다른 이름 호를 내려주고 아까 이 부도의 명 탑명을 하사한다. 그 후 어느 시기에 부도가 완성이 되면은 색신을 받들어 탑에 안치한다. 육탈된 뼈 혹은 사리를 받들어 가지고 육탈된 뼈나 사리가 있으면은 이 부도에 안치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법, 즉 2차장이 바로 당시의 불교계에서 거행했던 일반적인 법, 상법이었던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들이 화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이렇게 화장이 일반화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큰 절이 됐든 작은 절이 됐든 부도밭이 있으면은 다 임난 이후의 부도들입니다. 성광사 다 임난 이후의 부도죠. 부도밭에 수십 개가 있고 해인사, 통도사 어마어마한 부도들이 있습니다. 다 조선 후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들하고 현재 남아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화장은 임난 이후일 것이다. 거의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말한 사리는 안 나왔겠네요. 네? 사리는 옛날에 안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 뼈를 바사야 되는데 제가 손을 못 대고 지금 그대로 보존 처리, 과학적인 처리만 해도 그대로 지금 다시 넣어놔가지고 이것이 이제 뼈가 이제 바스러지면은 그 안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사리를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봐서 이 뼈 하나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그 산암사 6조 고사잖아요. 이 6조는 이 아침 조자인데 바로 이 조상 조자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조가 달마, 2조가 해가 쭉 와서 6조는 이 해능이죠, 해능. 그래서 6조 스님이 살았던 그런 옛날 절과 같은 절이 우리 절이다. 우리 산암사 절이다. 따라서 6조 스님이 살았던 옛날 절, 바로 해능 스님이 살았던 것. 해능 스님은 뭐예요? 선종의 6번째 조사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산암사는 바로 선종사찰입니다 라고 대내에 공표하는 그런 현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문 지나서 여기 들어가서 이게 뒤에 지금 마당이고 법당이 있어, 탑이 있고 만세로 강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 아닙니까? 행사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육조 고사가. 혹시 산암사에 가거든 이거는
이 아침조자하고 같은 육조고 이 선종의 일대부터 쭉 내려가는데 6번째 조사다.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옛날 절과 같은 격이 있는 우리 서남사 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조자를 디센던트로 안 보고 저 조자를 말하자면 오픈으로 보면 각 조마다 한 왕족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걸 지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써놔가지고 지금까지 이 1조부터 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판 쓴 분이 꾀를 부려서 한 건지 어쩐지 뭔 뜻이 더 들어있는 건지 방금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든지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옥룡사 본터는 이쪽에 있고 언덕을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묘지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바로 그 너머에 보면 이제 구례 황전이에요. 황전에 살고 있는 창조한 시분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묘를 여기저기 쓴 거예요. 그러면서 훼손이 된 여기 좀 돌멩이 좀 보입니까? 돌멩이 몇 개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광양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비석거리라고 그래요. 비석거리. 바로 두 분의 비하고 비석하고 부도 성탑이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요 근처에서 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소풍자리래요. 소풍자리. 그래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초석들 잘 보이죠? 초석들. 그 사이에 가운데에 요게 보여요. 요게. 여러분들 요 선 보입니까? 이거. 일각, 이각, 요 이제 팔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제가 항상 궁금한 것 중에 발굴을 할 때 꼭 저도 하고 지금 우리 후학들한테 해보고 싶은 것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초석을 놨던 것이 이 적심이잖아요. 이 적심은 토광을 파고 나서 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이걸 해야만이 초석을 올려놔야만이 건물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초석이 없고 적심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절반을 절개를 해서 적심을 어떻게 잘 만들었는가를 봐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도 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제 부도 자리가 있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부도를 보호하는 보호각이 있었다는 것도 이런 건물터가 나오니까. 근데 가운데 이 부도를 놨던 이 지대성 밑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조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이제 발굴이 끝날 무렵쯤 되면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하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2개 있다는 거죠. 이 앞에가 이제 비석이 있었을 것이고.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조사 막바지는 발굴비도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죠. 이놈을 드러냈더니 아까 같이 드러냈더니 이렇게 곽이 나오고 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게 1m가 안 됩니다. 아까 영월에서 옮겨왔다는 것. 그 다음에 영월 흥령사지에서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또 안 해놨구나. 봉분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데 여기가 돌멩이로 큰 석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가 있고, 아마 이것이 땅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 땅 속에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게 깨져 있고, 이것이 방금 이거하고 규모가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90 몇 센치입니다. 다 똑같아요. 처음에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이때가 지금 3월 초예요. 건기 때 아닙니까? 네. 건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씻은 거이 아니고 물만 이렇게 꺼냈는데 황토들이 약간의 좀 출렁거린 거 있었으니까 이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턱뼈 하하골은 보이죠? 두개골, 그 다음에 척추, 여기가 이제 골반인데 이렇게 보니까 척추 이런 뼈보다도 이 두개골, 그 다음에 골반 훨씬 더 이 사람의 경우는 빨리
이렇게 사갔습니다. 그다음 팔다리뼈 굉장히 이 튼튼한지 잘 남아 있었어요. 요 바로 밑에 절이 우남산인데 머리가 하얀지 검은지는 잘 모르지만은 스님이 오셨는데 이 눈썹이 장미가 이렇게 돼 있고 꼭 신선같이 생긴 하얗게 된 스님이 이런 대접을 갖고 와서 이 물을 마셔야 되겠다. 우리 큰 스님 이렇게 관련된 물이라니까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광양분들도 몇 분 있고 우리 인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한 10명 이상이 있었는데 강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연사를 했는지 병사를 해서 이 물속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스님 절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풍토병에 의해서 발굴 현장에서 잘못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잘못된 사례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노 스님께서 안 물러납니다. 몇 번을 신랑이 실갱이를 하다가 자 스님께서 이렇게 원하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사진이 반대를 해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광양 사람들 몇 사람이 있고 전에 인부들은 다 그 밑에 동네 사람 광양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그러면 증인이고 만에 하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책임 묻고 뭐 이런 것을 서약을 하고 하자. 뭐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그릇을 먹었어요. 나는 그 스님이 어떻게 될 건가 봐서 그 주지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제. 근데 그 속리산 법주사 그 뒤에가 암자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장수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영 물을 먹어서 그런지 어쩐 건지. 우리 박물관에 한 7년 있다가 저는 이 원본은 광양에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전시를 하고 요거는 만들어져서 넣자. 뭐 벌레들어 넣자. 하여간 7년을 끌다가 벌레들어 넣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나와서 여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요 어깨석의 지름이 다르잖아요. 이게 두 개 체분. 그 다음에 이렇게 용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고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깨졌어요. 그 다음에 비석. 이것도 100몇 편을 찾았습니다. 이게 통진대사 경보 거예요. 이걸 제가 한 3, 4천 개까지는 씌워봤는데 학생들 통해서 의미가 없다 싶어서 10,000개도 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철정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일 삼고 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운데 거기가 측면이 도선이고 그 제자 통진대사 경보인데 도선비, 통진비 이 네 개의 것이 이 문헌으로 나오고 이 두 개의 비문들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중앙연구원 전신일대에 액 기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사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석관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광양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금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쉽습니다. 하여간 우리한테 좀 고증을 좀 받았으면은 어떤 고증을 한번 해주라고 우리 책임 없다 그랬는데 다 만들어 놓고 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참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비문만 있고 뒤에는 그대로 텅 비어놨어요. 뒤에 음기가 다 있거든요. 음기가. 이것도 좀 잘못됐고.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것은 행사할 때 이걸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다 씌워놨어요. 전부 다 씌워놨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가서 이거는 이제 조립을 아직 안 했고 여기 밑에서 나왔거든요. 그 사건이. 이걸 넣고 하는데 아침에 좀 찌부둥 하더니 여기서 이제 행사를 거의 지금 이제 절정에 이를 쯤 되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한 3, 40분 동안에 여름에 그냥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또 행사 끝나니까 언제처럼 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를 혼낸 의미인지 우리를 격려한 의미인지 그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 비편은 100몇 편이 있었는데 이 통진대사 경보고
이게 이제 도선국사 비인데 이 비편은 글자편은 한 편을 못 찾았어요. 요거는 뭐를 의미를 할까? 통째로 옮겨졌을 가능성, 아니면 크게 깨가지고 더 묻었을 가능성. 네. 이거는 여기서 깼기 때문에 글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되어 있을 건가? 90년대 후반인데 당시 90세 정도 되는 분이 요쪽이가 마을이 있어요. 백개 마을이라고, 추산의 백개 마을이라고 살아 계셨는데 탐문 조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총명한 분이었었어요. 옛날 분들은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소화 몇 년에 동백이죠, 동백. 이 한씨 주인이 이 넘어진 비석욱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인부들 감독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 몇 년에 일본에서 와본 게 그때는 넘어졌는데 이게 깨져버렸더라. 굉장히 신빙성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916년 언제부터, 요거는 1930년 될 무렵 언제에, 어쨌든 간에 다 일제 시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본이 우리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그 못되짓을 했는 건지, 여기가 지금 창조한 시들 문중산이잖아요. 제각을 짓고 하면서 뭔 절 이런 것이 있냐 하고 그 문중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동네에 보면은 또 그 이상한 놈들이 있잖아요. 불량배들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 철정이 나온 걸 보고 또 조그마하게 깨진 걸 보면은 누가 일부러 이렇게 쪼았어. 일부러. 지금 가장 큰 비편은 이 통진대사 비편인데, 한 20-30cm 정도 큰 그 동네에서 빨래판을 사용한 것을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님이 조사 왔을 때 뒷면 보기에 비해가지고 지금 동국대 박물관이 가장 커요. 우리 박물관은 적습니다. 100몇 편이 나왔는데 몇 글자씩. 제가 이 도선 비문, 이 통진대사 비문 이렇게 있으면은 동글베개 쳐가면서 다 읽었어요. 전부 다. 어디 해당된 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사자산파입니다. 화성 쌍봉사인데 이 철감선사 도윤이죠. 우리 기록은 없고 중국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868년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에 끝납니까? 8시 30분이요? 다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설감선 도윤인데, 만약에 이 부도만 있었으면 우리가 누구 건지를 몰랐을 건데, 이 옆에 여러분들 제 액이 돼 있어가지고 쌍봉산 고 철감선사 비명, 바로 여기 철감선사가 나오잖아요. 예. 이 철감, 호가 철감이고 이름이, 이 스님의 이름이 도윤이요, 도윤. 중국 기록에 이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성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868년에 입적을 해서 이 성탑이 868년 혹은 그 언저리에 그 절대연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뭐 조각지도 너무 좋고, 여기 역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초석이 나왔었어요. 요 비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비 몸은 지금 없잖아요. 비신은 하나를 못 찾았습니다. 이거 역시 크게 깨서 가져갔거나 아니면 원체로 어디 지금 주변에 묻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868년 통일신라 거잖아요. 거북이 몸이 땅에 거의 밀착됩니다. 고려시대 때 이만큼 와요. 조선시대 때 이만큼 옵니다. 요것이 붕 뜬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통일신라 굉장히 밑으로, 그 다음에 점점 올라오죠. 양식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1984년 4월 달에 불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 일인지 안에 있는 불상과 가섭하고 안한존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생란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아주 당시에 최고 되는 양반이 지금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탑이 법주사하고 여기하고 문화재 관리국 시절 때에 도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불이 났는데 빨리 다시 복구를 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물이었는데 불나가지고 새로 신작을 만드니까 지금 해제돼 버렸죠. 세상에 누가 여기 와서 촛불을 안 끄고 훅 불고 갔으면 그 끝이었을 건데, 그 불을 켜놓으니까 촌농 타고 내려와가지고 불나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기가 길이 없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어떻게 뭐 화재 진압도 하도 못하고 말아버렸죠. 여러분들 순천 나간읍성에서 서남사로 넘어가는 금전산 중턱에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후백제 그러면은 892년 무주에서 칭왕을 했던 견훤이 900년 완주, 전주로 천도를 해서 신금 원년인 936년에 멸망을 했다. 46년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후백제의 불교 미술 품이 그러면 뭐가 있냐. 여러분 실상사에 부도 하나가 있어요. 거기 정계 10년인가 910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그거 하나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 역시 907년에 만들어진 걸로 후백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거가 그 이전에 요 비상처럼 생긴 뒤에 우개가 이렇게 있고 밑에가 코끼리 있는데 앞에가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지금 4글자를 다 못 읽고 추정만 하는데, 강원 흥령사지에 이 징효대사 절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은사가 쌍봉사야 철감선사 도윤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기 은사가 계시는 이 쌍봉사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00년 이전에 오거든요. 800년 후반에. 이때는 농민 봉기다 뭐다 해서 신라가 거의 이제 와해 직전이잖아요. 뭐 나라가 뭐 되지도 않고. 겨우겨우 와서 여기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서 이 스님을, 큰 스님을 모시려고 해도 안 가고, 어디로 오냐. 이 불령. 통일신라 시대 때 불령이고, 백제는 분차고, 이 통일신라 이후에는 나간이어서 1914년까지 군이었었어요. 이 불령의 독림으로 온다. 오동나무 동자, 수풀림자. 절사자가 이제 빠지는 거죠. 독림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빈문 후반부에 이 사람이, 이 절중이라는 스님이 자기 은사가 쌍봉사에 계시니까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치안이 안 됩니다. 다시 있는 강원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돌아가시자 입적을 하자 화장을 했는데, 그 사리를 모시고 독림으로 돌아가서, 바로 불령에 있는 이 독림이죠. 독림사로 돌아가서 천후 3년 907년에 고기석분을 세우고, 고기석분이 뭐예요? 높은 석탑, 높은 석분, 바로 탑이에요. 탑. 그 금골 사리를 안치하였다. 거기도 흥령사지도 부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 금둔사 3층 석탑이, 여러분들 저는 이 탑이 바로 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 여러분들 이 탑은 어디가 있던가요? 절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법당 앞에. 근데 여기는 법당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주 협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상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법당이 아닌 절에서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녀의 사리탑으로 봤었는데, 바로 징효대사라고 하는 요 분, 절중분. 그 다음에 이분이 907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것. 따라서 907년은
우리 이 지역은 후백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후백제의 불교 미술품이다. 통일신라 시대 때 탑에 이렇게 여러분들 장식이 들어간다. 이게 통일신라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과도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이미 서쪽을 보고 있어요. 미타정인입니다. 사방극락정토 아미타불이에요. 여기에 모셔져 있는 절중이 설령 아니더라도 이 탑에 모셔져 있는 사리의 주인공이 사방극락정토에 가기를 서원을 하면서 이 불상도 함께 만들어졌으면은 요 탑도 해석이 되고, 요 비상도 석불 불상에 이런 것들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 강원도에 있는 비문을 통해서 후백제 불교 미술을 하나를 알아봐서, 후백제 뭐 이야기 해주라 그러면은 제가 단골로 이 순천 금둔사 탑과 불상을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자산문의 일파죠. 그 계통에 그래서 속았는 것도 이 징요대사 절중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